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가자 지구로 가보겠습니다. 휴전위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협정을 위해 회담을 가졌는데요.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지구 휴전 협정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세계의 독재자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부 산하 대외 원조 기구를 해체하면서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힘쓰는 단체들이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세계 곳곳의 독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의 호재가 된 트럼프의 행보 어떻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부에서는 가자지구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네. 지난 4일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공식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트럼프가 이 네타냐후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선물 꾸러미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폭탄과 장갑 불도저를 판매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 바이든 정부 때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무기만 판매 이 지원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그게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왜 멈췄냐면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달에 피난민들이 밀집한 가자지구 남부 라파까지 공격을 하니까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거 좀 선을 넘었다 싶어서 이 무기 판매를 금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그거를 해제를 하고 이번에 다시 무기를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그건 뭐냐면 황금 삐삐와 일반 삐삐를 선물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폭탄 설치되어 있나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삐삐를 선물한 이유가요. 지난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의 그 삐삐에다가 폭탄을 붙여가지고 순식간에 폭발시켜서 헤즈볼라의 수뇌부들을 이제 사살을 했던 그런 게 있어서 자신들의 뭐 이런 작전 같은 거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기념품 같은 거. 요즘 금값 올랐다니까. 나 이렇게 했어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그렇죠. 근데 또 작전을 또 삐삐를 했는데 삐삐를 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작전이 이제 우리 이런 작전에서 3천여 명이나 사상자 만들어냈어라고 이제 네타냐후는 일단 나 칭찬받고 싶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고 트럼프는 실제로 이거 너무 좋네 고마워. 그러니까 고마워라고 하지 않고 훌륭한 작전이었어라고 답을 했대요. 네네 답을 그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훌륭한 작전이었어. 근데 진짜 사람 많이 죽었는데 3천 명이 사상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도 많이 그렇게 죽었고요. 죽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또 훈훈한 분위기를 내면서 마지막에는 서로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서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비비가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단계 협정 논의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1단계 협정 갖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인질 석방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군들이 이제 석방이 되고 나니까 민간인 인질이 한 명 남아 있다. 그래서 계속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내부에서는 이제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 그 휴전에 들어갔으니까 그 회랑을 건너가면 이제 자기 마을인데 거기 버티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도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또 총격도 쏘고 또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만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하고도 지금 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전을 계속 질질 끄는 이유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대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본인이 앞으로 무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완비되지 않았구나. 아니면 이제 미국 쪽하고 약간 잔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하마스나 레바논에 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 네타냐후 자신과 미국과의 서로 그 협상이 먼저 이렇게 클리어하게 돼야 이게 잘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자 지구를 소유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트럼프의 발언.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랑 정상회담을 하기 전으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전으로 정말 순식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긴 본인이 뭔데? 본인이 뭔데?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그린란드도 내놔라. 그렇죠. 파나마 운하도 내놔라. 뭐 이러는데 뭐 그건 동의한다가 아니라 이해는 돼요. 네, 다 내 거야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주장은 이래요. 뭐 오랫동안 우리가 연구도 해왔고 그리고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얘기했더니 다 굉장히 러브잇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 또는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당장 국내 산재에 있는 어떤 과격한 여론들을 약간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정부 개혁 같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내부 반대 여론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쉽게 하면 이제 더 큰 노이즈를 만들어낸다. 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반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관련된 이런 엄청난 구상을 이 참모진이랑 상의 없이 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군대를 넣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분명히 군대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도 국방장관이 TV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국제법도 위반하고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 사안에서조차도 독단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려는 성향이 일기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이런 식의 일처리 방식을 고수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는 이제 소식통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계획도 안 세웠고 대통령도 머릿속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 팩폭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직접 발을 들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중동과의 관계 설정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해석인데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려고 하거나 장악하게 되면 일단 뭐 하마스의 영향력이 억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걸 카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게 중단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서 중동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계획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파장이 됐냐면 트럼프가 결국은 취임 보름 만에 이제 탄핵 소추안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요. 네, 물론 탄핵이 저희 얘기 많이 했지만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뭐 문제는 지금 백악관, 국무부가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일단 주워 담아야 돼. 빨리 주워 담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좀 물타기를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자에 군대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약속은 안 했다. 근데 그래도 가자지구는 테이크오버, 장악할 거야.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가자지구의 이런 구상 자체가 트럼프의 구상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트럼프가 되게 막무가내다 네. 이런 그 진단이 많았는데 겪어보니까 저 막무가내가 그냥 단순한 막무가내는 아니더라. 약간 무질서 속의 질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지르기 차원의 네. 막무가내 이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그 분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이 중동 문제는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단순히 그냥 한번 내질러 보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기사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저는 테이크 오버, 그러니까 장악하겠다 혹은 소유하겠다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가져가면 그걸 미국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자기네들끼리 떡 나누는 게 아닌데도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심이구나. 근데 사실상 이게 미국이 네타냐후에게 경고한 거 아닌가라는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요? 가자 뺏어갈 거니까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네가 잘 해라라는 의미인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에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미국 땅이 되면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 난 고도의 작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내면서 겁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래도. 아무튼 뭐 참 바쁘겠네요. 여차하면 그린란드에도 군대 보내야 돼. 파나마에도 보내야 돼. 여기다 이번에 또 가자 지구에도 보내야 돼. 이제 아시아만 남았어요. 그래요? 네, 한 군데 어디 집을까? 뭐 벤스 부통령은 미군이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미군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면 미군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려고 효율적인 재배치 얘기를 하는 건가?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짚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다가 뭐 가자지구에다가 뭐 디즈니랜드를 짓겠다 뭐 그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분들이 행복하다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그 팔레스타인들을 뭐 추방 어디다가 뭐 이주를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뭘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구급화 이 네타냐후 쪽이 원하던 거잖아요. 거기 있는 인종을 청소하겠다라는 걸 그분들이 원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거를 대신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트럼프 1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원래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사실은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시바 일본 총리가 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좀 황당하죠.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시바 총리가요. 지난 3일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들을 자기들이 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일본 정부가 2017년에 시리아 난민을 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야후 재팬에서는 댓글이 막 2만 개, 3만 개가 달리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지금도 일본에 있는 난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리가 안 되는데 더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하면서 수용 반대 기사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이요. 난민 인정률이 1%가 안 되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난민이 들어와도 결국에 난민으로 인정 못 받고 결국 쫓아내는 건데 이거부터 처리를 해라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난민 관련해서 특히 또 가자지구 관련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좀 친근감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면 역으로 이시바는 트럼프 발언에 상당한 진위가 담겼다고 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그냥 이번에 내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심인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지구에 있는 인종을 청소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보면은 원래 그 나치가 유태인들을 처음에 절멸을 시키기 전에 먼저 세웠던 계획이 마다가스카르로 다 보내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싹 끌어모아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다 보내버리고 청소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영국이 이제 뭐 그 저기 뭐냐면 막겠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절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용소 뭐 가스실로 이제 뭐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초기 발상은 어찌 본다면 다 격리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땅을 그냥 깨끗하게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비워둔 땅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그냥 놀고 있는 땅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용도가 되겠죠. 그 땅이. 아니 그러면 이런 뉴스를 접하는 가자 주민들의 심경은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말에 일단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지하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폐허가 된 가자지구지만 그래도 이제 고향 땅이니까 거기라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랄 같은 희망처럼 들리는데 그게 이제 성사되지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돌아가도 뭐 수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지금.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정말 잿더미거든요. 이번에 제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에 이제 필요해서 그 풀샷을 이렇게 붙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땅하고 자기 살던 땅하고 같나요,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거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군이. 막고 있고 문제는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그 유엔 기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자라든지 네. 구호품이라든지. 근데 그게 끊겼어요. 또요? 네, 또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도 먹을 거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있었던 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폭탄에 맞아가지고 미사일에 맞아서 전부 다 지금 다 파괴된 상황이니까 집 터라는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고향인데. 근데 이제 유엔이 계속 지금 그 활동을 지금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아직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트럼프의 말 따라가면서 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치고 서한지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한지구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살아라. 네.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한지구에서도 쫓아내려고 난리고 아니, 팔레스타인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그 1차 협상을 하마스랑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석방을 막 수천 명씩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중에 일부가 서한지구로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막 불 지르고 돌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너무 싫다. 너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2의 가자지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주변국들도 지금 노심초사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 요르단이나 이집트 이런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난민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이주 계획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여기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이집트, 요르단 같은 나라들은 뭐 일단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치 외교가 아니라 거래 외교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한테 뭘 넘겨야 트럼프가 우리한테 강제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떠안기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고, 요점은 사실 사우디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동 평화 자체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사우디가 이제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넘어가는 걸 만약에 찬성을 하게 돼버리면 결국 중동의 주도권 자체를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종주국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를 논의할 때도 전제 조건 자체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었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뭐 관계 정상화를 이란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혹은 가자지구를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넘겨버리면 그만큼 중동에서 영향력이 줄고 이스라엘은 영향력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남아있어야 사우디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론 삼아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미 대표가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래갖고 휴전 협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될 거예요. 언제까지 된다?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될 거지만 그때까지 어떤 걸 얻느냐. 어떤 걸 잃느냐의 싸움인 거죠. 저는 이제 미국이 가자지구를 그러니까 그 땅을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우디도 저렇게 지금 뭐 발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돈으로 다 해결할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이익으로 모든 것들이 집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우디는 가자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미국에게 해줄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무기 팔아주고 다 돈인데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대신 니네는 뭘 줄래 그러면. 이라는 걸로 다 귀결이 될 거고 그럼 각 나라마다 그럼 그 가자 난민 받지 않으려면은 뭘 줘야 될까요? 미국 형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렇게 던져놔도.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끝이 보일 때 가장 격렬해진다고 지금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주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세계의 독재자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네. 러우 전쟁 초기에 그 세계 언론에 많이 등장했고 코스염 이렇게 나 있는. 네, 맞아요. 그 사람 맞죠? 그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오래 했습니다. 지금 31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요. 31년이요? 네. 푸틴보다 더 오래 한 거죠. 딱 그러니까 오네. 네. 느낌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요, 지난달 26일 날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7연임? 네, 그렇습니다. 94년부터 그때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벨라루스가 독립을 했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독재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최장수 지도자이자 마지막 독재자,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결과에 보면은 득표율 86.8%를 획득을 했어요. 엄청난 지지율로 이제 획득을 했는데, 근데 이 대선 상황을 보면은 그 후보가 5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루카셴코랑 그 다른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다른 4명의 후보가요, 그 대선 때 일단은 뭐 벽보도 없고 유세도 없는 이 기이한 이 대선을 했습니다만, 이 4명의 후보가 그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데 의욕이 없어. 연단에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벨라루스를 원하신다면 저를 뽑지 말고 루카셴코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뽑지 말고 다른 후보들이 나 뽑지 말고 루카셴코 뽑으라. 뭐 이런 대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형식만 갖춘 대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90%대가 아니었던 게 그게 어디예요? 최소한의 아니, 원래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눈치가 살짝 보이니까 80몇 %를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후보들은 나와서 루카셴코 뽑으라고 말이라도 했지. 주요 야당 인사들은 아예 감옥에 있거나 해외로 맞아요. 도피하는 바람에 거의 빈집털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대표 여러 나라 도로 다니셨잖아요. 그 독재 국가 여러 나라 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암만 그래도. 그래서 사담 후세인 집권 시절에 이제 취재를 갔을 때는 네. 방송사가 3개인데 3개 틀으면 다 사담 후세인 얼굴밖에 안 나와요. 무슨 프로를 해도 사담 후세인 프로밖에 안 나오고. 저희도 전두환 때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섭외를 해놨는데 한 사람이 이제 배우처럼 계속 이렇게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인터뷰 시작하는 그 앞부분 도입부부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딴 건데 계속 사담 후세인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한다고.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떤데 그럼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자유 그게 가장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 정권의 주특기가 뭐냐면 항상 그 독재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죽이거나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모든 야당 지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독재자에 이렇게 딱 우뚝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루카셴코가 30년 동안 집권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적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재들이 나오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자기의 그 정적이었던 나발리를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듯이 늘 이렇게 암살, 독살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무슨 뭐 대본에 있는 것처럼 다 리바이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말로 해서 독재자고 좋은 말로는 스트롱맨 그리고 뭐 나쁜 말로 독재 국가고 좋은 말로 하면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장기 독재자가 이제 적도 기니의 은바소고예요. 그래서 여기는 79년부터 79년이면 제가 79년 예.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뭐 그래서 그 45년이네요. 제가 초등학생 심지어 그럴 때부터 지금 계속 하는데 그 독재자들 또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독재자들은 천수를 다 하고 가셔야 그 정권이 끝나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왕조네 왕조. 그렇죠, 왕조죠. 거의 왕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기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자께서 붕어하셨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런 독재 국가들이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뭐 큰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뭐 시진핑, 푸틴, 뭐 네타냐후 또 이제 트르키의 에르도안 그다음에 헝가리의 오르반도 이제 거의 독재 성향에 가까워서 우리가 한번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틈새를 파고드는 독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 오늘 방송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세계의 독재자들이 물만났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해외 원조 기구의 예산을 뭐 끊어버리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구란 게 국제개발청? 네, 맞습니다. 여기인 거죠? 네, 국제개발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공적개발원 조기구이자 국무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USAID. 네, USAID라 그래서 에이드가 이제 돕다, 원조하다. 우리 강남에 가면 AID 아파트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개발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이카가 하는 역할을 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로 나가서 해외 지원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건데요. 이 국제개발처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1년 이제 한창 냉전 시대가 한창 소련이랑 냉전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JF 케네디가 이거를 이제 확고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동 에이드 차관 아파트 있었고요. 반포 에이드 차관 아파트 있었고 그리고 또 해운대에도 에이드 아파트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을 또 지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에이드가 차관 600만 달러 빌려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캡틴 아메리카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싸워주고 뭐 민주주의를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캡틴 아메리카가 일할 것 같은 일을 하던 게 국제개발처인데 이게 이번 달 2월 2일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고요. 트위터 계정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 본부가 있는데 본부 앞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허가받은 사람 외 출입 금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미 정부 효율부 수장이 USAID가 이 돈 낭비고 세계적으로 좌파 의제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요. 그래서 사직 권고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직원들 다 잘랐고요. 그리고 사무실 면적도 축소하면서 뭐 본사도 지금 옮긴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국제개발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야, 정말 곳곳에 트럼프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는 건데.
엘살바도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엘살바도르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엘살바도르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돈을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리가 미국의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 다 받아줄게. 대신 수용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엘살바도르 치안 상황이 지금 범죄자 불법 이민자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긴 한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그런 특수한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교도소거든요. 워낙 이제 깽단과의 전쟁을 오래 치러왔고 워낙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도소의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켈레 대통령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람, 저지를 것 같은 사람까지 다 잡아들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감을 돼야 되는데 그럼 부족하잖아요. 교도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교도소를 문을 열었어요, 지난해. 근데 여기가 4만 명까지 최대 4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만 약 50만 평에 달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그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부에. 그러면은 그 엘살바도르 수감자 하면은 바로 뜨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상의는 탈의한 상태에서 머리는 빡빡 밀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인권 침해를 의심케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또 그 교도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강력범죄 같은 걸 저질러서 본인들도 성격이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과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보니까 이 외국에서 이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붙인 별명이 인권의 블랙홀이에요. 내부에서 인권적으로 엄청난 탄압이 있는 거예요. 뭐 구타라든지 이런 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워낙 이렇게 이 수감자들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미국에서 추방하는 그런 불법 이민자나 뭐 이런 범죄자들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을 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볼게. 라고 한 상황이죠. 야, 진짜로 영화에서 봤던 게 다 하나둘 실현이 되네. 이게 어떻게 이걸 거래를 할 생각을 한 건지. 아니 영화에서 보면은 민간 교도소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우주에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 영화 보셨죠? 네, 우주에다가 수감해 놓고.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직은 민간 단계로만 넘어가지 않았고 중간에 국가 단위 있지만 나중에 거기까지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 흐름이. 그렇죠. 저는 뭐 인권이라는 엘살바도르 블랙홀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게 그 영상을 찾아보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차곡차곡 맞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꽉 차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상자에 생선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열했듯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까지 만들어 갖고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 만약에 4만 명 수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2배, 3배가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엘살바도르 국민들 뭐 되게 많은 한 반은 지금 교도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범죄자들까지 한다면 중간 정리라면 국제개발처의 예산을 끊고 활동이 거의 끝나다시피 한 거고 그러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일단 한번 중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개발처가 했던 역할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운동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주주의 운동 하시고 그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사실은 이제 독재 국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국제개발처가 이제 진짜로 없어진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중국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중국의 롤모델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했던 일을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데 1대1로라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활동 중에 이 국제개발처가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이제 뭐 지지를 하진 않는데 그쪽을 중국화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제 중국이 더 스포트 파워가 커진다. 옛날 버전으로 이제 미국이 뭐 그 원조나 차관을 주면서 어떻게 이제 미국 체제에 편입을 시키는가 뭐 이런 네. 이야기는 이제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개발처의 활동을 이제 오늘은 이제 독재자하고 연결짓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원 네. 요거로만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입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논외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세계의 독재자들이 좋아하고 있다. 특별히 좋아하는 독재자들이 누구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란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었던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 이런 사람들이 좀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국가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들은 다 이제 독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헝가리 오르반 총리도 이제 트럼프나 푸틴이랑 다 친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쨌든 종식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카드죠.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분명히 유럽에 굉장히 큰 분열을 가져다줄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뭐 사실 독재자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트럼프 발악이 아니겠습니까? 지망생. 네, 지망생 같은 거죠. 따라하기 언니 따라하는 동생 같은. 요즘 네. 트럼프 춤을 그러니까. 따라해가지고 어디 가나 그렇게 트럼프 춤을 추세요. 네. 네. 쉽게 하면 이제 네. 트럼프가 멘토고 그러면 그 그렇죠. 양반은 멘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훨씬 더 약간 형 동생 하고 싶어하는 네, 그게 엄청 짝사랑? 심해요. 네, 약간? 짝사랑에 가까운. 네, 그리고 썸 타고 싶은데 또 한 명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반기는 인물이죠. 일기 그래요? 때도 네, 서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사이가 근데 좋았는데 모디 총리를 독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독재자라고 그렇죠. 독재자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네. 이제 트럼프가 집권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모디도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지금. 3연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도 인도의 힘을 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도의 국익 자원에서 그렇죠. 서로 좀 브로맨스가 기대가 되는 인물인데 예. 아까 이렇게 언급했던 이런 나라들의 정상들이 사실상 뭐 정치적 득실을 따질 뿐만이 아니라 코드 면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호감을 표시해 왔던 인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한 나라들 중에 일부는 뭐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조금 약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잘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반긴다라는 측면에 지금까지 맞춰서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럼 트럼프는 세계의 독재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능력이 있다, 팬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독재 성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롤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렬 추종자로 지금 다들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독재자다 그러면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독재 브라더스들끼리 이렇게 뭉쳐가면서 대통령이란 저래야 돼. 라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익이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우리 이제 미국 우선주의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국만 다르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면 아르헨티나로 적용하고 헝가리면 헝가리로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따라만 해도 뭔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강경 우파 성향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계속 득세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는 한은 득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트럼프는 진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트럼프의 인생을 보면은요. 트럼프는 그동안 부자로 태어나서 계속 부자로 살면서 상류층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다이아몬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그 지위에 있는 이 상류층으로부터 사실상 약간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의 행실이 그렇게 귀족 같지 않고 이렇게 상류층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면서도 약간 좀 무시당하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싼 이미지. 네, 그래서 자신의 그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정치권에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 했던 얘기가 자기 미국의 이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있다. 그 지도층이 상류층이 잘못된 게 있고 나는 그걸 고치러 놨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신의 이 자격지심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미국 대통령도 2번이나 했지만 그걸 아직 버리지 못했고 그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같이 노래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독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한테 아이고 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 내 편으로 만들고 뭐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눈치 보고 독재를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잘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대놓고 하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함으로써 그동안 독재자로 열심히 그 명성을 날렸던 푸틴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투르키의 에르도안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요새 이제 시리아가 에르도안이 미는 그런 이슬람 세력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르키에는 그 밑에 자기의 식민지 같이 이제 개척이 된 상황이라 그래도 날 욕해도 에르도안도 국내 반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정적도 있고 근데 골렌 자기 정적도 얼마 전에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거스를 게 없는 탄탄대로의 독재자의 길을 가도 누가 모르지 않는 사람이 에르도안인데 역시나 에르도안도 트럼프와 같은 자기는 친구이길 바라고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뭐 한마디라도 좀 더 보태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이런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독재라고 하는 그 용어가 로마의 어떤 독재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 로마의 독재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킨키나투스라고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낙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능력은 하여간 기가 막혔대요. 근데 외적이 침입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막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해가지고 독재관의 지위를 준 거예요. 거의 아마 6개월인가 이럴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딱 이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만 해결해라. 모든 권한을 몰아줄게. 원래 이게 독재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적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 이제 접수하자가 아니라 낙향했대요. 자기 만에? 역할만 딱 하고 딱 간 끝나고 거예요? 됐지? 오케이 나 이제 가서 농사 짓는다. 이걸 2번인가를 그렇게 했대요. 아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독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고 이 사람을 존경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었대요. 미국에. 그래서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가 네. 이 킨키나투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래요. 신시내리. 그래서 저기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고 연임을 해라 이런 그 제안이 많았는데 난 끝낼게. 딱 멋있게 간 게 따라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독재라고 하는 어원은 그렇게 되는 거고 독재관의 실제 모습은 이게 원래 독재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독재관 그게 독재관이 맞는데 사실 정확히는 보면은 아까 그 인물도 이 사람한테 6개월 동안 전체적인 그걸 다 준 거잖아요. 권한을. 그러니까 사실 독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권한을 주는 거죠. 네,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일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으로 시스템 밖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고려하거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을 더 훨씬 중요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하고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독재자들하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혹은 미국 우선주의가 현실화가 되려면 사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막강한 힘을 가지려면 권위적인 면들을 완전히 버리고 갈 수 없고 또 강한 미국을 위해서는 결국 권위적인 면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독재자들의 이 비슷한 코드를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금기를 깬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어떤 유죄는 금기를 깨어버리 트럼프가 그 금기를 깨니까 다른 독재자들이 죄도는데 왜 내가 못해? 그렇죠. 이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기를 깨면 괜찮은데 법을 깨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 거고. 금기를 제도한 게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근데 진짜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각 나라가 제가 지금 국제 뉴스를 이렇게 다루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너무 긴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하면 정말 반응들이 정말 리얼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할 있지? 사람이 없어요. 예. 답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제가 계속 보면서 사실상 뭐 이 나라도 걱정이네 저 나라도 걱정인데 우리도 걱정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